통합과학 6단원 중화반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중화반응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 있는데 정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화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산과 염기가 반응하여 물이 생성되는 반응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화학반응식을 보면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물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물 이외에도 그 다음에 열이 발생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내용을 밑에 묽은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반응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적인 산인 염산과 그 다음에 대표적인 염기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의 반응이 나와 있는데, 자, 염산은 우리가 앞에서 산과 염기에서 우리가 배웠다시피 염화수소, 염산이라고 하는 거는 물에 녹으면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으로 이온화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염기인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물에 녹으면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이온화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산이라고 하는 거는 물에 녹았을 때 수소이온을 내놓는 거를 산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염기 같은 경우에는 물에 녹았을 때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거를 염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산과 염기가 반응한다라는 뜻은 산성을 띠게 하는 이온, 수소이온과 그 다음에 염기성을 띠게 하는 이온, 수산화이온이 반응을 하고, 그러면 이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반응을 해서 만들어지는 게 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산 속에는 이 수소이온만 있냐? 아니에요. 수소이온 이외에도 이렇게 염화이온과 같은 음이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염기에 수산화이온만 있는 게 아니라 수산화이온 이외에 양이온, 나트륨 이온과 같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산의 음이온, 염기의 양이온이 결합을 하게 되면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게 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중요한 점은 뭐냐면, 자, 요 혼합 용액의 요 상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이라고 하는 액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다음 염을 형성하는 나트륨 이온, 염화이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덩어리를 이루는 게 아니라 물에 녹아서 이온 상태로 그대로 존재하게 되네요. 그래서 염이라고 하는 거는 덩어리를 이루는 게 아니라 물속에 그대로 녹아있는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산과 염기가 반응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산의 수소이온과 염기의 수산화이온이 반응을 하게 되는 건데, 이때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은 1대1 개수비로 반응하고 그 결과로 물 하나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산과 염기 용액들을 섞게 되면 이런 혼합 용액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혼합 용액의 액성 같은 경우에는 뭐에 따라 달라지게 되냐면 혼합하는 수소이온의 수, 그 다음에 염기의 수산화이온 수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나와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보면 수소이온이 수산화이온 수보다 많게 되면 혼합 용액의 액성은 산성이 되고, 수소이온, 수산화이온 수가 같게 되면 중성, 그 다음에 수소이온 수보다 수산화이온 수가 더 많으면 혼합 용액의 액성은 염기성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밑에 중화 반응과 이온수, 용액의 액성 변화 요 부분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정량의 묽은 염산에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조금씩 넣어볼 때 그때의 변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가용액을 보면 요 가용액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태냐면 요 비커 안에 묽은 염산만 들어있을 때의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가용액 같은 경우에는 비커 속에 어떤 이온들이 들어있냐면 흰색의 수소이온 2개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의 염화이온이 맨 처음에 2개가 들어있네요. 그러면 용액 속에 지금 수소이온이 2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요 용액은 수소이온 때문에 산성을 띠게 되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조금 넣어 볼 텐데 이때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은 뭐가 들어있냐면 나트륨 이온 하나, 그 다음에 수산화 이온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요 용액을 집어넣었을 때 만들어지는 혼합 용액이 나가 될 텐데요. 나 한번 보면 자, 먼저 수산화 이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산화 이온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수산화 이온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용액 속에 들어있었던 즉 가 플라스크에 들어있었던 수소 이온과 바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위에서 봤다시피 수소이온 하나, 수산화이온 하나 만나면 바로 물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가용액에다가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부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수산화이온은 들어오자마자 수소이온이랑 반응을 해서 바로 물로 변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용액 속의 수산화 이온수는 0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소이온수를 보면 원래는 2개가 들어있었지만 들어온 수산화 이온 하나와 반응을 해서 물로 바뀌기 때문에 수소이온수는 2개에서 1개로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염화이온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2개가 들어있었는데 이 상태에서 수산화 나트륨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요 산의 음이온 그 다음에 염기의 양이온은 반응해서 염화나트륨이라고 하는 염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용액 속에는 요 염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냐 그냥 요렇게 이온 형태로 존재한다. 이온 상태로 존재한다. 그러면 얘가 수산화 나트륨이 들어온다라고 해도 염화이온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물속에 녹아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2개라고 하는 개수는 변하지 않고 계속 2개가 되겠습니다. 나트륨 이온도 들어오긴 하겠지만 뭔가 만나서 형태가 변하지 않고 그냥 물속에 계속 녹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하나가 그냥 그대로 늘어나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혼합용액 나 같은 경우에는 요 용액 속에 수소이온이 하나가 들어있기 때문에 요 수소이온 때문에 액성은 산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다 한번 보면 다 용액은 나 용액에다가 지금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조금 부어준 상태가 바로 다 수용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수산화 나트륨 얼마만큼을 부어줬나 봤더니 앞에서 마찬가지로 나트륨 이온 하나, 그 다음에 수산화 이온 하나를 이렇게 넣어줬네요. 그러면 수산화 이온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봤다시피 들어오자마자 수소 이온과 반응해서 물이 만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용액 속의 수산화이온수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0이 되겠습니다. 나트륨 이온 같은 경우에는 들어왔지만 반응할 이온이 없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하나가 증가해서 2개. 염화이온도 마찬가지로 애초에 2개 들어있었는데 나트륨 이온이 들어와도 얘는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2개가 유지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수소이온은 들어온 수산화이온과 반응해서 물로 변했기 때문에 1개에서 0개로 줄어들게 되겠네요. 그러면 다용액을 한번 보면 다용액 속에는 산성을 띠게 하는 수소이온, 염기성을 띠게 하는 수산화이온이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요런 용액의 액성은 중성을 띠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중성용액 다에 수산화나트륨을 또 추가로 부어줬네요. 자, 그러면 나트륨 이온 하나, 수소 이온 하나를 수산화이온을 하나 집어넣게 되면 수산화이온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게 되는데 앞에서와는 달리 요 용액 속엔 뭐가 없다? 수소이온이 없다. 반응해서 물로 바뀔 수소이온이 없기 때문에 요 수산화이온의 개수는 하나 요렇게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트륨 이온도 마찬가지로 하나 요렇게 추가가 되고요. 염화이온은 들어오는 나트륨 이온, 수산화이온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2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수소이온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0개가 되겠네요. 그 결과로 만들어진 라혼합용액 같은 경우에는 용액 속에 이번에는 수산화이온이 들어있기 때문에 요 수산화이온 때문에 액성은 염기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온수 변화를 한번 다음 페이지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소이온 같은 경우에는 수산화이온이 들어오는 만큼 점점점 양은 줄어들다가 중화 반응이 완전히 일어난 이후부터는 아예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요거를 그래프로 나타내게 되면 처음에는 요만큼의 수소이온이 들어 있었지만 수산화이온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점점점 감소하다가 중화 반응이 완전히 일어나는 요 지점에서 수소이온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네요. 그 다음에 염화이온 같은 경우에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수가 어떻게 되나 한번 봤더니 계속 일정하게 되더라. 그 다음에 나트륨 이온 같은 경우에도 들어오기는 하지만 반응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넣는 만큼 족족 증가하는 그런 그래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수소이온과 반응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존재하지 않다가 중화 반응이 완전히 일어나는 요 지점 이후부터 증가하게 되는 요런 그래프를 내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때 중요한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요 완전히 중화되는 부분, 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결국은 들어있던 수소이온수, 그 다음에 넣어준 수산화이온수가 같아지는 지점에서 중화 반응이 완전히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때 용액의 액성은 중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나트륨 이온, 그 다음에 염화이온,
요런 것들은 우리가 뭐라고 이름 붙여줄 거냐면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주변에서 그냥 구경만 한다라고 해서 요런 것들은 구경꾼 이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반응에 참여해서 중화가 되는 중화 반응을 일으키는 이 수소이온, 수산화이온 같은 경우에는 알자이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반응에 참여하는 수소, 수산화이온은 알자이온이라고 이름 붙일 거고 화학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나트륨 이온, 염화이온 같은 경우에는 구경꾼 이온이다. 그 다음에 완전히 중화가 되는 부분은 수소이온, 수산화이온 수가 같아지는 지점이고 이때 이 용액의 액성은 중성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밑에서는 어떤 그래프가 나오고 있냐면 총 이온수 변화 그래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온수 변화 한번 보면 자, 원래 산성용액에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이렇게 가해주게 되는데 완전히 중화가 되기 전까지 가나 다에서는 전체 이온수, 총 이온수 변화가 전혀 발생하지 않다가 완전히 중화된 이후부터 총 이온수가 점점점 증가하는 그런 경향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부분은 뭐냐? 이렇게 이온수 변화가 총 이온수가 변하지 않다가 갑자기 증가하는 요 지점이 완전히 중화가 되는 지점, 즉 중화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거고 수소이온수, 수산화이온수가 같아지는 지점이구나 라는 것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외에 중화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자, 중화열을 체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산과 염기가 반응을 하게 되면 물, 그 다음에 염뿐만 아니라 열도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열을 중화열이라고 이야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수소이온,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이 반응해서 물이 많이 만들어지면 많이 만들어질수록 그만큼 열도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산과 염기가 완전히 중화되었을 때 이때 용액의 온도가 가장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중화열을 가지고도 우리가 중화점 찾아줄 수가 있다. 자, 밑에 보면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온도 변화, 그 다음에 액성 변화하는 그런 실험 과정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비커에 묽은 염산 20ml를 넣고 적게 막대를 넣은 다음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BTB 용액을 3-4방울 넣는다. 그 다음에 온도를 측정을 하고 피펫을 이용해서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조금씩 떨어뜨리면서 온도를 측정하고 용액의 색을 관찰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실험 결과를 한번 보면 자, 묽은 염산 처음에 20ml 있었는데 수산화 나트륨 아무것도 안 넣었을 때에는 온도가 24.3. 요 산용액이기 때문에 초반의 액성은 산성, 그래서 BTB 색깔은 노란색을 띠게 됩니다. 그 이후에 4mm씩, 4mm씩, 4mm씩 추가해서 넣어주게 되면 용액의 온도는 점점 올라가게 되다가
어느 순간 용액의 색깔이 노란색에서 초록색이 변하는 지점이 되고 용액의 색이 초록색이 되고 이때 온도는 36.5도씨로 가장 높아지게 되더라. 이때 용액의 색깔이 초록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때 요 상태는 용액의 액성이 중성인 거고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중화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다. 중화점 아까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수소이온수, 수산화이온수 같아지는 지점이다. 이때 용액의 온도는 36.5도다. 그 이후에 추가로 4ml, 4ml, 4ml씩 넣어주는데 용액의 온도 변화 봤더니 35, 32.6, 30.1 용액의 온도가 점점점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용액의 색깔을 봤더니 중성 상태 이후에도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추가로 넣어주니까 용액의 수산화 이온이 늘어나게 되고 그 수산화 이온 때문에 용액의 액성은 염기성을 띠게 돼서 BTB 색깔은 파란색이 나타나게 되네요. 이런 내용을 밑에 다음 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산 용액에다가 수산화 나트륨을 넣어주게 되면 온도가 점점점 증가하게 되다가 산과 염기가 완전히 중화되는 지점에서 온도는 최고가 된다. 근데 이 중화점 이후에 수산화 나트륨을 추가로 더 넣어주게 되면 용액의 온도는 오히려 낮아지는 그런 그래프를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런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요 온도가 제일 높은 지점이 중화점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요 중화점 이후에 혼합 용액의 온도가 점점 낮아지는 건 뭐냐면 자, 온도가 높아지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중화점 이후에는 수산화이온이 더 들어오긴 하지만 용액 속에 이 수산화이온과 반응할 수소이온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은 만들어지지 않는 거야. 그러면 따뜻한 용액에 그냥 차가운 물을 이렇게 4ml씩, 4ml씩, 4ml씩 더 넣어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혼합 용액의 온도는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 살펴본 그런 반응들을 통해서 산과 염기가 완전히 중화되는 그런 지점, 즉 중화점을 찾는 방법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지시학의 색변화를 통해서 중화점 찾을 수 있다. BTB 용액 같은 경우에는 중성일 때 용액의 색깔, 즉 BTB 색깔이 초록색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색변화가 초록색이 되는 이런 걸 찾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색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혼합 용액의 온도 변화를 통해서 중화점 찾을 수 있다. 산과 염기가 완전히 중화되는 지점에서 물은 가장 많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 그러면 그때 열은 최고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을 통해 가지고 중화점 찾을 수 있다. 자, 이번에는 밑에서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온도 변화 그래프 해석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산과 염기가 같은 부피로 반응할 때, 부피비로 반응할 때에 대한 그런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자, 지금 요 그래프를 봤을 때, 요 C 지점에서 온도가 가장 높고, 그러면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이 바로 완전히 중화가 되는 중화점이다. 이때 중화점에서의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부피비를 봤더니 30ml, 30ml 그 부피비가 1대1로 같더라.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수,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수가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양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산과 염기의 농도가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 그래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그래프를 한번 보면 요 B 지점에서 온도가 가장 높게 될 거고, 그러면 가장 온도가 높은 이 B 지점이 중화점이 될 텐데, 중화점에서는 수소이온수,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수가 같다. 이때 염산의 부피, 그 다음에 수산화나트륨의 부피를 봤더니 각각 20ml, 40ml네. 그러면 염산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40ml인데 그 부피 안에 정확하게 몇 개의 수소이온이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X개가 들어있다. 근데 수산화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40ml인데 이때 수산화이온수는 몇 개가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 수소이온과 똑같이 X개가 들어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식으로 나타낸 20ml 분의 X, 40ml 분의 X, 요거는 뭐냐면 앞에서 봤던 산의 농도, 염기의 농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염산 같은 경우에는 부피는 적은데 들어있는 수소이온 개수는 동일해. 수산화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부피는 많은데 똑같은 양이 들어있어. 그러면 이때 염산은 농도가 진하다라고 보고 수산화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농도가 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반응하는 부피비는 1대2가 되겠지만 이때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농도 B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2대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도 변화 그래프를 통해서 얘네들의 농도가 같은지 다른지 그것을 부피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이때 농도가 다르다라고 하면 농도비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네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서 이용되는 중화반응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제산제에 나와 있는데 위액이 과다분비되어 속이 쓰릴 때에는 제산제를 먹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액 같은 경우에는 주성분이 뭐냐? HCl, 염산이 될 거고, 제산제 같은 경우에는 수산화, 마그네슘 같은 것들이 주성분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염기, 얘는 산. 그러면 염산이 속을 쓰리게 하는데, 요 속을 쓰리게 하는 염산을 요 염기를 이용해가지고 제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산을 제거함으로써 우리 위가 쓰리는 것을 속이 쓰린 거를 막아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생선 비린내 제거라고 나와 있는데 비린내 원인인 염기성 물질을 산성인 레몬즙으로 중화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비린내 원인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요런 질소를 포함하고 있는 암모니아 요런 것들이 굉장히 냄새가 나는 물질입니다. 요런 거에다가 레몬 속에 들어있는 시트르산 같은 거를 뿌리게 되면 염기와 산이 반응해서 중화 반응이 일어날 거고 그러면 비린내 원인인 요 암모니아는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비린내 없이 맛있게 먹을 수가 있겠죠. 그 밖에도 산성화된 호수나 토양에다가 염기성인 석회가루를 뿌려서 중화시켜 준다던가 아니면 치약을 통해서 충치의 원인이 되는 산을 제거한다던가 그 다음에 이산화황 같은 것을 염기성인 석회석을 이용해서 중화하고 그 다음에 뿌리혹 박테리아가 합성하는 그런 염기성 물질을 이용해서 산성화된 토양을 중화시킨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중화 반응에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등등등 나와 있는데 이런 거는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중화 반응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